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디 가서 부모 없이 자라 배운 게 없다는 말은 절대로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래서인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야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은 물론 형제까지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모습에 부모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올바르게 자라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계산적이고 속물인 남편을 보며 결국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외할머니에게도 함부로 대했던 남편과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이고 이혼 후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아빠 쪽 가족도 없는 상태여서 외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시골에 도착 후 제가 먹고 싶은 건 다 해주시고 동네 친구들이 괴롭힌다 싶으면 대신 혼도 내주시고 정말 엄마 그 이상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원래도 완전 깡시골은 아니었는데 그 사이 많이 개발되어 시내에 나가면 제법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도시와는 차이가 심했어요. 공부 욕심이 있던 저를 할머니가 진작에 알아보시고는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서울로 가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혼자 서울 가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희연아, 내년이면 고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몰라. 그냥 여기서 공부할래. 아니면 할머니도 같이 가. 할머니는 여서 살아야지. 나는 어려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공부 못한 게 그게 그렇게 한이야. 우리 효원이는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해야지. 현실이 그랬습니다. 서울에 가서 둘이 살 집도 없었고 얻을 돈도 없었고요. 외할머니 사정 뻔히 아는데 계속 우길 수도 없으니 결국 저만 서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장한테 물어봐서 정말로 괜찮다는 하숙집 알아왔어. 하숙집? 오, 그 하숙집 아줌마가 참 착하고 애들한테 잘해준다고 하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해, 응? 그렇게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외할머니와 함께 갔는데 제가 지낼 방도 함께 보고 잘 봐달라고 하숙집에 돈도 건네주셨죠. 그리고 딱 이틀 저와 함께 지내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다행히 하숙집 사람들이 너무 좋았고 밥도 잘 나오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상위권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외할머니는 매달 용돈도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꼭 할머니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네요. 이후 저는 서울 안에서 그래도 좋다는 대학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외할머니가 첫 등록금을 내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시니 공부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죠.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엄청 애썼고 주말에는 잠깐씩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도 벌어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방학이 되면 시골에 내려가 외할머니랑 같이 지내곤 했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할머니가 많이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진짜 가는 시간을 붙들고 싶을 정도였네요. 대학 졸업 후에는 큰 공백 없이 회사도 들어갔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고 연봉도 높아서 앞으로도 제 인생은 그렇게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월급이 나오면 절반 이상은 꼭 저금을 했고 성과급이 나오는 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어떻게든 할머니를 모셔와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기에
차곡차곡 돈을 모아 오래되긴 했지만 빌라 전세를 얻게 되었어요. 전세로 얻은 빌라는 구축이긴 하지만 방 2개에 욕실, 주방까지 둘이 살긴 충분했습니다. 회사에서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일찍 일어나면 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할머니가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2년 뒤 저는 살던 빌라에서 나와 모은 돈을 합쳐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축은 아니어도 평수가 30평대로 넓은 집이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가까워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었네요. 약간의 대출까지 받긴 했지만 빌라에서 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어 할머니 무릎이 너무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도 덜게 되었어요. 너무 좋다, 희원아. 방이 3개나 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딱 좋겠다. 할머니는 여기 이 방 쓸게. 무슨? 제일 큰 방 써. 내가 좋은 가구도 넣어주고 예쁘게 꾸며줄 거니까. 내 집이 생기니 이사 걱정 안 해도 되고 마음이 더 안정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결혼 생각은 안 하고 살았는데 30이 넘고 나니 주변에 결혼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도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2번 정도의 연애를 해본 적은 있었는데 모두 얼마 가지 못해 끝났습니다. 돈 모으는 데만 신경 쓰며 살다 보니 여유가 없더라고요. 친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이성은 더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하니 회사 사람들이 소개도 시켜주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희원 씨, 오늘 저녁 약속 알지? 그럼요. 과장님도 같이 가시는 거죠? 난 잠깐 인사만 하고 바로 일어날 거야. 저는 회사 과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적극적이었고 처음 보는 저에게 말도 잘했고요. 거기다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걸 느꼈는데 차 마시고 밥은 어디서 먹을지 주변 맛집을 다 알아보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나이도 같은데 말 편하게 할까요? 네? 아, 그래요.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나야지. 희원아, 우리 동갑이잖아. 어, 좀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자꾸 말해야 돼. 알았어. 그럴게. 30 넘어 남자를 만나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일단 서로가 마음에 들었고 만나면 어디 갈지 어디서 밥을 먹을지 제가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준비를 하고 나왔죠. 가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고 나와도 결국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1년 정도 만났을 때 저는 할머니에게 남편을 소개했어요.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할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훨씬 잘생겼네요. 할머니,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 그러세요. 희원이랑 나이도 같은데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희는 이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부침성 있는 성격인 남편은 할머니에게도 정말 잘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결혼 결심을 했었네요. 희원아, 너 결혼 생각 있는 거야? 글쎄, 결혼할까 말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결혼을 할미가 해? 결혼하긴 해야겠지? 성훈 씨는 만날수록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해서도 똑같을까? 오늘 봐서는 잘할 것 같아. 너도 많이 챙겨주고 하는 거 보면. 그런데 나 결혼해서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그거 알지? 난 시골 내려가야지. 결혼하면 너도 가정 생기는 건데 내가 뭐하러 같이 살아? 할미 생각은 안 해도 돼. 그날 밤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잠들었는데
끝까지 같이 안 살 거라고 하시니 내심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게 손녀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시골을 그리워하시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다짐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간 뒤 일주일이 지나서 저도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식구가 참 많았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하나, 이렇게 총 6식구였죠. 시댁에 도착 후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보자마자 시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어쩌다 돌아가신 거야? 아, 그게 교통사고였어요.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어려서 고생 참 많이 했겠다. 할머니가 저 고생 안 하게 잘 키워주셨어요. 성훈이한테 들었는데 할머님이 아주 대단하신 것 같구나. 네, 저한테는 엄마와 똑같으세요. 시부모님의 질문에 이어 아주버님과 도련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거의 다 부모님 얘기였고 제가 답하느라 힘들어하는 게 보였는지 남편은 중간에서 알아서 대처를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30이 훌쩍 넘었으니 결혼하면 애는 빨리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할머님은 다시 시골에 가시는 거야? 그게... 엄마,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희원이 밥 먹다 체하겠어요. 첫 시댁 인사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인사드리고 온 것 같아 만족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것도 없었고요. 양가 인사를 드리고 난 후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결혼 전제라는 게 좀 더 명확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도시 생활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집에만 계셔야 하니 이해는 됐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시간 보내는 것도 재미없다고 하시고 나가면 높은 건물들 뿐이니 주말에 제가 공원을 함께 가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넓은 들판이 있는 시골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이제는 혼자 지내시는 게 불안했습니다. 병원도 다니셨는데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할머니, 우리 오랜만에 시골집 갈까? 집 청소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 시간 되겠어? 회사 일도 바쁜데. 주말에 가면 돼. 아니면 연차 써서 길게 다녀와도 되고. 그럼 한번 다녀오자. 안 그래도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며칠 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고 주말까지 시골에서 지낼 생각으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도 가고 싶다고 하길래 표를 한 장 더 사서 이번에는 셋이 시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 시골이 없어서 기차 타본 게 손에 꼽아. 정말? 자기 이번에 가보면 놀랄걸?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거든. 얼마 전에 비 왔다는데 집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집이 많이 낡았어요? 오래된 집이라. 옛날 집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보수가 잘 된 집이라 괜찮을 거야. 기차에서 내린 후 버스를 타고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집에 물이 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오랜만이라 너무 좋았는데 남편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옛날 시골집을 불편해하더군요. 화장실도 마당에 따로 있어서 오밤중에 나가서 볼일을 봐야 하는 것도 그렇고 집 주변에 벌레가 많은 것도 무서웠습니다. 여기 온 김에 나는 그냥 여기서 다시 살까 봐. 왜 또 그래 할머니. 이제 혼자는 안 돼. 나이도 있으시고 병원 갈 일도 많은데 여기선 병원까지 가기 힘들잖아. 내가 자주 모시고 내려올 테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 어? 그러세요. 저희 결혼하면 같이 사셔야죠. 저희는 집 청소를 마치고 저녁까지 먹고는 치우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셨는지 먼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는 남편하고 단둘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와, 밤 되니까 진짜 깜깜하다. 여자 혼자서는 무섭겠어? 그치. 그래서 나도 여기서 살 땐 밤에 절대 안 나와.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가 서울에서도 밤 9시만 되면 졸리다니까? 좋은 거지 뭐. 진짜 자기 말대로 공기는 엄청 좋다. 그런데 아까 자기가 한 말 진심이야? 무슨 말? 우리 결혼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한 거. 아, 그거 뭐 어쩔 수 있나? 따로 살면 자기가 불안할 테고 나이도 많으시니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고마워 진짜.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당연한데 뭘. 저희는 시골에서 주말까지 잘 보낸 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부모님께 할머님을 모시고 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우리 성훈이 말로는 할머님을 모시고 살 거라는데 맞아? 네, 맞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일단 알았다. 시모는 별로 달갑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남편의 큰 결심에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결혼하면 정말 남편에게 잘할 거라고 다짐도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집을 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모가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맞으니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도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집 2채를 해준다는 게 무리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듣기로 아주버님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서 처음엔 시댁에 들어가 살 거라는 말도 나왔다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무조건 집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님도 모시자고 했고 고마운 마음에 남편에게 집은 제가 살던 곳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여보세요? 희원아. 통화 돼? 방금 집에 왔어.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신혼집 말이야. 안 그래도 내가 알아보고 있어. 몇 군데 봐뒀는데 주말에 같이 가보자.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사는 집에서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너네 집? 정말 그래도 돼?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해가야 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형편대로 하는 거지. 시댁에서도 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좋아하셨고 혼수도 생략하자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제가 미처 몰랐던 건지 결혼 후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처럼 잘 챙겨주고 할머니한테도 깍듯하게 대했는데 권위의식이 있는 남자였더라고요. 연애 때 만나면 어디를 갈지 혼자 알아서 정하던 남자여서 계획적이구나 싶었는데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결정을 할 때 자기 뜻에 따라주길 바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부모가 없으니 자기가 더 잘해준다고 했는데 결혼 후 오히려 저를 막대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시댁에서도 툭하면 저보고 이런 말을 했고요. 너 정말 시집 잘 온 거야. 보통 부모 없으면 잘 안 반기거든.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잘하고 지내. 알았지? 시댁에서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가족 경조사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단톡방은 이미 전부터 있었고 나중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뒤 아주버님도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었기에 가족 단톡방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희원이 왔어. 고생했지? 얼른 씻고 쉬어. 그런데 집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그게 퇴근 후 집에 와보니 거실 바닥이 엉망이었습니다. 도둑이 든 것 마냥 책도 나와 있고 바닥에 서류 뭉치도 가득했고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 모르고 커피를 쏟았다고 했습니다. 책상 위에 중요한 서류가 있었고 남편이 마시다만 커피까지 있어
함께 치우려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물건을 다 던지고는 나갔다고 하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시댁과의 문제도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의견을 내도 무시당했고 그래서 보고만 있거나 아예 대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나랑 결혼했는데 왜 톡방에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럴 거면 왜 들어와 있는 거냐? 염탐이라도 하는 거야? 뭐? 무슨 말이 그래? 당신이 나 초대했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말하면 거기에 대꾸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 내가 모르는 주제가 대부분이고 물어보면 설명 길다면서 나중에 말해준다고 하질 않나. 그래도 우리 집 첫 번째로 들어온 며느리면 좀 어울리려고 노력해봐. 혼자 자라서 그런 거야? 원래 외동은 다 그러냐? 아니면 너만 그러냐? 아, 이런 건 엄마나 아빠한테 배우고 커야 하는 건데. 부부가 살다 보면 말다툼할 때도 많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항상 말 끝에 부모 얘기를 하고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 화가 났습니다. 집에 할머니가 계시니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어서 매번 참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그런 걸 모르실 리도 없고 항상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아주버님과 결혼할 사람이 인사를 온다고 하여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형님 되실 분과 인사하고 주방에서 혼자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부침성이 없는 성격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앉아서 저도 대화에 좀 끼어보려고 하면 시모는 자꾸만 일을 시켰고 전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같이 시댁에 오면 저에 대한 신경은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까지 준비하고 겨우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TV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기도 해서 다들 갈 준비를 하기에 저도 슬슬 일어나려고 하자 시모가 갑자기 이러더군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저기에서도 봐봐. 나이 들어서 맨날 할 일 없이 저러고 사는 거. 드라마지만 현실하고 아주 똑같다고. 안 그러냐, 희원아? 네? 나이 들어도 자기 할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뭐래? 할머니들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그런데 언니네 할머니는 무슨 일 하는데요? 둘째 오빠 말 들어보면 항상 집에만 있다면서요? 얼마 전에는 오빠 물건 망가뜨렸다고. 그냥 시골에서 사시라 하지. 아가씨, 듣기 좀 거북하네요? 예, 아무리 너보다 나이가 어려도 시누이면 어려워할 줄 알아야지. 거기다 네 형님 될 사람도 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면 다 버릇이 없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결혼 후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혼자 가방 챙기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예상했던 대로 뒤이어 남편이 집에 와서는 저에게 버릇없다고 따져대는데 진짜 못 봐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싸우는 저희를 보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는지 며칠 뒤 시골에 가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희연아, 나 이제 시골집에 가서 지낼까 하는데. 갑자기? 왜? 우리 때문이지. 자꾸 싸워서? 응? 아니야, 그런 거. 살다 보면 싸우고 살기도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할 것도 없고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지내고 싶다. 그럼 며칠만 계시다 오는 걸로 해요. 아예 사시는 건 안 돼.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나이 때문에 혼자 버스 타고 내려가시기엔 무리셨어요. 가까운 곳은 혼자 다니실 수 있지만 먼 거리는 제가 항상 같이 다녀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 제가 직접 운전해서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침 화요일이 공휴일이라 월요일 하루 연차 쓰고
4일 동안 내려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은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가시는데 인사 안 드려? 며칠 있다 오는 거라며. 아, 배고파. 먹을 거 없나? 그래. 나 없는 동안 우리 희원이랑 싸우지 말고. 그리고 이걸로 뭐라도 시켜 먹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 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서는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은 그걸 받자마자 식탁 위에 올려두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진짜 그냥 둬 희원아. 싫어. 갈수록 더 하잖아. 자, 이 돈 다시 넣어. 얼른 가자. 저는 남편이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둔 돈을 다시 집어들고는 할머니와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가 잠이 드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속상했어요. 이러려고 같이 살자고 한 게 아니었는데 다 내 탓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인지 시골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도착해 보니 친정에 온 것 마냥 저도 마음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하셔서 얼른 방부터 쓸고 닦고 이불도 펴드리고는 오랜만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는 밥도 안 해놓고 간 거야? 알아서 밥 해 먹어. 그리고 밥 없으면 시켜 먹든지. 근데 아까 그 돈 어디 갔냐? 내가 식탁 위에 올려둔 돈? 내가 다시 가져왔어.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주려면 5만 원짜리는 꺼내줘야지. 뭐 항상 10,000원, 5,000원 그것도 꾸깃한 돈 꺼내고 냄새도 나는 거 같고 너 같으면 받고 싶겠냐? 이제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지. 할머니한테 용돈 바라는 게 맞아? 할머니가 아끼고 아껴 모은 쌈짓돈 꺼내주시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살아온 환경이 달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더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런 행동이 반복되니 이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 그야말로 저는 세상에 혼자인데 시댁에서 얼마나 더 무시할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시골에 와 있는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고 할머니와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동네 사람들하고 다 같이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자? 아니, 왜? 할머니 예전 같지 않아. 나보다 힘도 세고 그랬는데. 나이가 몇인데. 이젠 걷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할미는 여기서 쭉 지내고 싶어. 그렇게 해줄 거지? 이번에는 할머니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과 다른 몸 상태는 물론 남편하고 툭하면 싸우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죄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대신 주말마다 내려오겠다고 하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만 두고 집에 가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이장님께도 말씀드려놨고 출근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밀린 집안일도 하고 출근 준비도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남편은 잠만 자고 있고 너무 밉더라고요. 거기다 더 황당했던 건 야, 우리 오랜만에 여행 갈래? 무슨 소리야? 솔직히 할머니께서 우리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살았잖아.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너도 솔직히 싫었잖아. 노인네가 집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어디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게 되고. 나만 그랬어? 너만 그랬어. 할머니 나이가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남은 인생 좋은 곳에도 모시고 가고 그럼 좋잖아. 불편하다고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시댁 가서 그런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우리 할머니가 옷 개어놓은 것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야. 할머니 손에 닿으면 냄새난다고. 거기다 출근할 때 밥 먹고 가라고 밥 차려줬을 때도 할머니가 한술 먹으라고 하는 걸 어깨 밀쳐서는 넘어질 뻔했던 거 기억 안 나?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쫓아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하니 짜증 안 나냐? 길 막고 서니까 비키라고 하다가 밀쳐진 거지? 그때 내가 할머니 넘어지는 거 막다가 넘어져서 발등에 금 갔던 거 알고 있지? 지난 얘기를 왜 하냐?
됐다. 너랑 무슨 말을 해? 할머니가 계시지도 않는 동안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싸우기만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고작 1년인데 이런 삶은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회사 출근 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장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희원이냐? 네,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요? 좀 내려와야겠다. 할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요 며칠 일어나질 못하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회사에 얘기하고 할머니를 보러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식사량도 줄고 피곤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상은 했는데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고 하시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해 보니 할머니는 눈도 못 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가는데 살짝 눈을 뜨시더니 저와 눈이 마주친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의사는 오늘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시며 부를 가족이 있다면 빨리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길래 더는 전화하지 않았고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 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끝내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한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장례 준비를 해야 했는데 혼자 하려니 막막하더라고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너는 어디길래 아직까지 집에 안 오고 있는 거야? 지금 12시 넘었어. 너 이거 외박인 거 알고 있냐? 지금 시골이야. 뭐? 말도 안 하고 간 거야? 할머니 방금 돌아가셨어. 그래? 그래서 말인데 장례 준비도 해야 하고 좀 내려올래?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 밤에 어떻게 가? 그럼 아침 일찍 올래? 가족이 없으니 상주는 자기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상주를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열받더라고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다 준비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이장인과 동네 몇 분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나 오겠다고 하려나 싶어 받았는데 희연아,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나는 손주 사이라 그냥 손님이래. 그래서 상주는 하면 안 된다고 하네. 어쩌냐? 그래서 상주 못한다고? 하지 말라는데 어떡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대표로 장례식은 참석할게. 대신 끝까지 있지는 못해. 회사에서도 처 조모상까지는 알리기 좀 그래. 그런데 할머님 보험 든 거 없냐? 그런 거 잘 알아보고 놓치는 거 없는지 잘 봐. 기한제라면 보험금 못 받기도 한다니까.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나랑 할머니 말고 가족 없는 거 알면서 상주 역할 못 하겠다는 거야? 엄마가 하면 안 된대잖아. 회사는 휴가 안 나와서 연차 써야 하는데. 그래서 하루는 내가 연차 쓰고 간다고 했고 솔직히 받을 것도 없는데 네 할머니를 뭐하러 챙기냐? 재산이라도 두둑히 물려주실 것도 아니고. 저는 목까지 욕이 차올라 쏟아붓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어 그냥 전화를 끊었고 결국 제가 상주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이랑 장례용품 빈소 예약 그리고 화장 시설까지 다 예약한 뒤 할머니 핸드폰의 연락처를 보고는 친인척으로 보이는 분들께 부고를 알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였고 또 혼자였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았으나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멍하니 할머니 사진만 보고 앉아 있었는데 끝까지 고집 부려서 집에 같이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네요. 그래도 이장님 말씀에 의하면 살던 집에 오시고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던 중 시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 준비 잘했니? 네. 보니까 멀기도 하고 할머니 상은 굳이 우리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성훈이만 가기로 했다. 얘기 들었지? 네. 아참,
그리고 네가 혹시나 오해할까 봐 하는 말인데 옛날엔 사위는 상주 안 했어. 손주 사위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우리 성훈이 가면 힘든 일 시키지 말고 손님처럼 있다가 오게 하렴. 어머니, 요즘 그런 걸 누가 따져요. 저희 집에 아들도 없으니 부탁한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난 아들 셋이라 나중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긴 하다만 그거야 어쩔 수 없잖아. 암튼 잘 모시고 오너라. 집에 오면 시댁에 들르고 끊는다. 진작에 이혼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 망설이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제가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둘째 날 남편은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역시나 와서 할머니께 절만하고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야, 내가 이런 장례식장은 처음이다. 뭐 이렇게 사람이 없어? 말할 기운도 없다. 그만 가봐. 힘들게 내려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암튼 이제 우리 둘이 살게 됐으니 좀 편해지겠다. 안 그러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는데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계속해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 몇 분이 전부였으나 너무 감사했네요. 장례 마지막 날 화장 후 납골당 안치까지 친한 친구들이 함께 해줘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보다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 놈과 빨리 헤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 집에 가서 변호사부터 선임했습니다. 잘 모시고 왔어? 야, 사람이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뭐하냐? 그리고 너 단톡방에서 형이 물어보는데 왜 대답 안 해? 언제는 내가 한 말에 대답이나 해주는 식구들 있었나?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만 싸우고 전처럼 잘 지내자. 어?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건 알아봤어? 할머니 보험 말이야. 보험? 무슨 보험? 혹시 알아? 할머니가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네가 받게 될 돈이 있을지. 그런 거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할래? 난 또 무슨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어서 우리 집에 그렇게 빌붙어 있나 했다. 아유. 그때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이 올라갈 뻔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희연 씨 전화 맞나요? 네, 제가 김희연인데 누구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송미옥 씨라고 외할머니 되실 텐데 부동산에서 할머니 땅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땅이라니요? 예전에 저희 부동산으로 할머님이 찾아오셨는데 나중에 세상 뜨고 나면 땅 주인이 손녀딸이 될 거니까 연락해보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가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에게 땅이 좀 있었는데 상속자가 저뿐이라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좀 만나자고 하면서요. 저는 땅의 존재 자체를 몰라 놀랐는데 일단 할머니 땅을 파는 것도 마음대로 하긴 그래서 주말에 내려가 보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야, 무슨 전화야? 부동산인 것 같은데 땅 얘긴 뭐고? 알 거 없잖아? 저기 진짜. 그런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남편이 제 전화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빨리 뺏어서 바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었는데 찜찜했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남편 몰래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고 할머니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주말에는 시골도 내려갔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 보니 잘 왔다고 하면서 땅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봤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네요. 왜 살아계실 때 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나 싶을 정도로 땅이 정말 컸습니다. 지금 시세가 10억이 넘었으니까 이 땅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치가 있어서 더 오를 거 생각하고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할머니 땅이라 제가 어떻게 바로 팔고 말고 하겠어요. 당장은 안 팔래요. 뭐 돈이 급한 거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나쁠 건 없지만
시세보다 높게 산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생각 좀 해봐요. 원래대로라면 할머니 재산은 엄마가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 계시니 대습 상속이라고 해서 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이런 선물을 주고 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시골집에서 등기관리증을 찾아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혹시나 의견이 맞아서 합의 이혼하게 된다면 조용히 끝내려고 했고 그게 아니라면 소송을 걸 생각이었거든요. 이미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였고요. 이거 뭐야? 이혼?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도장 찍으면 돼. 다짜고짜 무슨 이혼이야. 나 너랑 평생 살 건데. 난 못 살아. 너처럼 폭력적이고 몰상식한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내가 뭘 또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냐? 왜 그래? 내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상주 안 했다고 화난 거야? 시끄럽고 어떻게 할래?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난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러면서 제가 내민 이혼 신청서를 찢어버리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다면서 신경 써주는 척을 하질 않나. 가족 단톡방에도 아주버님과 아가씨 그리고 도련님까지 평소에는 대꾸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고 혹시나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확인차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말한 금액보다 웃돈 더 얹어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팔 생각 없어요? 네, 지금 당장은 그럴 생각 없어요. 죄송해요. 남편분이 설득해 본다고 해서 전화한 건데 정말 안 되겠어요? 잠시만요. 남편이라니요? 누구요? 아니 누구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은 분 남편이요. 이름이 안성훈이라고 했는데 아니 제 남편은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엊그제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 두 분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얼마 전 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던 남편이 그때 부동산 연락처를 따로 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땅의 존재를 알고 난 뒤 남편이나 시댁이나 저에게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였죠. 결혼하고 사과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장례식 때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앞으로 더 잘해주겠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진짜 이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이혼 얘기를 꺼냈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으니 이 정도면 재산 분할이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헤어지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야, 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꾸 이혼 얘기야. 살면서 이 정도 안 싸우는 집이 있는 줄 아냐? 거기다 시집살이 실컷 하면서 참고 사는 여자들이 천진데 너 이러는 거 오버야.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그리고 합의 이혼 얘기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나도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 소송? 아, 참나 웃기네 아주. 어디 해봐. 이혼 얘기는 네 입에서 먼저 나왔고 내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너한테 불리할 뿐이야. 뭘 좀 알고 덤벼. 이혼에 동의하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툭하면 할머니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부모가 없다고 하는 등 듣기 거북한 말을 많이 들었는데 참기 힘들 때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내용을 캡처해둔 것은 물론 할머니를 밀쳐 제가 다쳤을 때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떼놓고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할머니 폰에서 문자 내역을 살피던 중 남편이 그동안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안부도 묻고 하더니 결혼 후 본격적으로 불편함을 티내고 아침에 기분이 나빴던 건 꼭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중간중간 욕도 섞인 문자에 시골로 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신혼을 방해하냐며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남편은 당황했는지 저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냅뒀습니다. 야, 너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 모르냐? 짧게 살았어도 할 건 해야지. 뭘 분할해? 재산? 나한테 줄 재산이라도 있어? 네가 줘야지. 이 집이랑 또 그 땅. 땅? 설마 그 땅을 욕심내는 거야? 내가 혼인 파탄 책임자가 아니니까 난 요구할 자격 있어. 나도 알아봤다고. 너 이 집에 대한 기여도가 하나도 없고 우리 결혼하면서 생활비 역시 각자 부담했지? 너 나한테 생활비 준 적 있어? 아니면 집안일이라도 했니? 할머니랑 내가 다 했어. 거기다 단톡방에서 내 말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할머니 무시하는 것도 내가 다 캡처해놨어. 남편은 어디서 들은 건 있었는지 이혼 후 재산 분할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저에게 재산을 요구하더라고요. 황당한 건 할머니 땅을 욕심내고 있었는데 간혹 결혼 생활이 길지 않더라도 특유 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 얘기 나오기 전 상속을 받은 거고 그에 대한 기여를 남편이 한 것도 없었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네요. 내가 바본 줄 아냐? 특유 재산도 이혼 소송 시 분할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그럼 땅 분할해.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답도 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았다는 걸 내세울 모양이었는데 저에게는 여러 증거가 있었고 상황은 결국 남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재판은 예상했지만 정말 끝이 안 보였습니다. 긴 싸움이었죠. 저희가 오래 산 것도 아니고 고작 1년 남짓인데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임에도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시댁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어차피 제 명의 집이니 빨리 처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회사 앞으로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희연아, 너 소송 취소하면 안 되냐? 어? 그런 말 할 거면 찾아오지 마. 취소하라고! 엄마가 그러는데 중간에 취소 가능하대. 네가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그럴 생각 없는데 어쩌지? 내가 미안했다. 어? 솔직히 엄마가 자꾸만 부추겨서 그랬어. 신혼인데 둘이 살아야지 왜 노인네가 끼어드냐고. 노인네? 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미안해, 할머님. 사실 나도 결혼하고 너랑 단둘이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계시니까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불만이 생겼어.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 했던 건 당신이었어. 그래,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는데 네가 그냥 알았다고 할 줄은 몰랐지. 아무튼 미안해. 취소해라, 어? 안 그럼 나 위자료 내게 생겼다고. 돈 때문이구나. 처음에는 돈 나눠달라고 소송하라고 큰소리 치더니 이제는 위자료 내야 하니까 사과하고. 진짜 너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후로도 시모도 연락을 해왔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고 긴 싸움 끝에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은 위자료를 내야 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액수를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었기에 만족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 물건을 택배로 싸서 시댁으로 모두 보냈고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놓고는 회사에 연차를 쓴 뒤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없는 텅 빈 집을 보니 또 슬퍼지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나 부모님이 저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실 걸 알아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후 작은 평수로 이사했고 할머니 시골집도 보수했어요. 주말이면 텃밭도 가꾸러 내려가고 할머니 땅도 둘러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네요.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위자료 주라는 판결에 화가 났는지 법원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있는 대로 화를 내더군요. 거기다
시모가 함께 왔었는데 남편은 시모 탓하면서 다 엄마 때문이라는 둥 아직도 애처럼 구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저에게 미련이 남았는지 몇 번이나 회사 앞으로 찾아왔지만 제가 개망신을 준 뒤로는 안 보였습니다. 친한 척을 하며 제 팔을 잡으려 하는 남편을 보고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는데 보는 눈이 많아 아픈 걸 참는 모습이 너무 웃겼죠.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니 발을 절뚝거리며 도망가는데 또 찾아오면 그때는 뺨을 시원하게 날려줘야겠다 생각했네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홀가분 합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걸 알기에 앞으로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잘 살 테니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다면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